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겨우 1년 만에 이혼을 결심하고 그걸 실행에 옮긴 30대 여자입니다. 원래대로라면 결혼한 지 갓 1년, 신혼인 지금 남편과 깨를 볶고 살아야 했을 테지만 결혼은 오히려 저에게 지옥과도 같았죠. 사실 누가 결혼을 하면서 이혼을 예상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남의 일이라고만 여겼던 일이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거더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꼭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혼이 저에게는 해방이자 축복과도 같았다고나 할까요? 게다가 평소에는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고요. 오늘은 저의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사회복지학과를 나와 동네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제 전문 담당 분야는 치매가 오신 어르신들과 또 사고로 인해 지적장애를 얻으신 분들이고요. 제가 이렇게 조금은 남들과 다른 직업을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제 부모님의 영향이 있어요. 특히 제 엄마의 영향이 컸죠. 사실 엄마는 지금 몸이 많이 불편하세요. 혼자서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밥을 먹고 세수를 하거나 화장실을 가는 것 같은 일상적인 생활이 완전히 불가능하시죠. 발음도 어눌하셔서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아요. 엄마가 이렇게 되신 이유는 교통사고 때문이에요.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였죠. 비가 많이 오던 밤 학원으로 저를 데리러 오기로 했던 엄마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길을 잃었나 싶어서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평소에는 늘 아버지가 퇴근을 하고 저를 데리러 오시고는 했었거든요. 아빠, 엄마가 다 학원 끝난 지 20분도 넘었는데 안 와. 또 길 잃고 헤매고 있나 봐. 뭐? 벌써 30분도 전에 너 데리러 나간다고 갔는데 전화는? 전화도 안 받아. 다른 애들은 다 갔는데 나 버스 타고 가기 싫단 말이야. 알았어. 일단은 그러면 택시 타고 집에 와. 아빠가 연락해 볼게. 당시에는 차에 내비게이션 같은 것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도 엄마가 또 길을 잘못 들어가 헤매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설마 사고를 당하셨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나중에 들었지만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엄마 차를 덮쳤고 엄마가 운전하던 차는 도로 위에서 몇 바퀴를 굴렀다고 했어요. 제가 엄마의 모습을 본 건 그 이후로 일주일이나 지난 뒤였어요. 엄마는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퉁퉁 부은 채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어요. 다행히 그 이후로 엄마는 정신이 돌아오셨고 몇 번의 수술과 무수한 고비를 겨우 넘기셨어요. 하지만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죠. 뇌신경이 완전히 죽어서 한쪽 몸이 마비가 되셨고 지능도 예전보다 낮아져서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시는 상태가 되셨던 거죠. 그렇게 거의 1년이 넘는 병원 생활을 마치고 엄마는 겨우 퇴원을 하셔서 집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늘 밝고 야무지고 어른 같기만 했던 엄마는 그날 저를 데리러 나가시던 날 밤에 사라지셨고 대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엄마가 돌아오셨을 뿐이었어요. 아버지와 저의 상실감은 컸죠. 또 죄책감 역시 말이죠. 아버지는 아예 회사를 그만두고 그날 이후부터 엄마를 돌보는 일에만 집중하셨어요. 아버지는 늘 죄책감이 있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병원에 계실 때 제 손을 잡고 우시면서 이러셨어요. 이 모든 게 다 내 탓이다. 내가 그날 그냥 내가 데리러 갔어야 했는데. 아빠,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이게 왜 아빠 탓이야. 밤 운전 위험하다고 내가 갔는데 왜 하필 그날 내가 니네 엄마를 보냈을까? 다 내 탓이고 내 잘못이야. 아니 아빠, 내 탓이 더 커요. 솔직히 말하면 저 역시 그런 죄책감이 있었어요. 사실 그날 저녁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와달라고 졸랐던 건 저였거든요. 엄마, 밖에 비도 오고 몸도 피곤해. 이따 데리러 와줘, 응? 오늘은 그냥 버스 타고 오면 안 되겠니? 아빠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운전하기 좀 힘들 것 같아. 버스 타고 오면 엄마가 정류장으로 마중 나갈게. 아, 싫어. 비 오면 버스도 늦게 오고 신발도 다 젖는단 말이야. 엄마가 그냥 운전해서 오면 되잖아, 응?
아유, 알았어. 닥쳐서 응석이야. 엄마 밤은 좀 무서워하는 거 알면서. 으이구, 이따 끝나면 그럼 바로 전화해. 그게 멀쩡했던 엄마와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내가 좋아하자 엄마는 웃으셨죠. 아직도 그 밝고 활기찼던 그 웃음소리가 귓가에 생생해요. 그걸 마지막으로 다시는 그런 목소리를 듣지 못할 줄 저는 몰랐어요. 하지만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죠. 처음에는 아버지가 휴직을 하셨다가 엄마 상태가 나아진 뒤부터는 간병인을 두고 회사를 나가시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제대로 된 간병인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비용도 굉장히 비쌌어요. 어떤 간병인은 엄마가 힘도 없고 제대로 의사소통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거나 꼬집거나 때리는 사람도 있었고요. 결국 보다 못한 아버지가 과감히 회사를 그만두시고 엄마를 돌보시게 되셨죠. 다행히 엄마 앞으로 나온 보험금과 사고 보상금 그리고 예금이 있어서 당분간은 큰 부자는 아니라도 먹고 살 걱정은 없었거든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사회복지사가 되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지금도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집안에 장애인이 있다는 건 어찌 보면 다른 가족들에게는 재앙이나 마찬가지인 일이었어요. 가족이 전부 그 환자에게 매달려 먹이고 입히고 돌봐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관련 학과로 대학 진학을 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 사회복지관에 취업을 하게 되었죠. 그 와중에 엄마는 조금씩 건강해지셨어요. 아빠가 지극정성으로 돌보기도 했고 엄마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는 보조구를 이용해서 조금씩 혼자 걸을 수도 있게 되셨고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면 죽 같은 음식 정도는 떠서 먹을 수 있게 되신 거죠. 사회적인 제도나 분위기도 조금씩 나아져 저는 보람을 느끼며 열심히 일했어요. 복지관에 물리치료를 받거나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다 남 같지 않았거든요. 그 중에는 인상적인 사람도 있었어요. 치매에 걸린 자신의 어머니를 거의 매일 복지관 재활 수업에 데리고 오는 한 남자가 바로 그랬죠. 복지관에는 치매와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위해 매일 간단한 색칠 공부나 공놀이 같은 수업을 하는데 거기에 참가하기 위해 제 또래의 남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모시고 왔거든요. 50대에 뇌출혈로 쓰러지셨다가 알츠하이머가 오신 분이셨는데 아들이 늘 모시고 왔죠. 오늘도 오셨네요. 어떻게 매일 이렇게 오세요? 매번 휴가 내고 오시는 거예요? 아, 사실은 병간호 하기가 힘들어서 회사 그만두고 지금 작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어머니 병간호 때문에 회사까지 그만두신 거예요? 어머니가 병원도 자주 가야 하는데 매번 휴가 내기도 힘들고 혼자 집에 계시게 할 수도 없잖아요. 간병인 비용도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도와주실 다른 가족분들은 안 계시고요. 아,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지금이 훨씬 마음도 편하고 좋아요. 그 부분이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저 역시 엄마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아버지가 겹쳐 보이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저도 모르게 호감이 생겼죠. 왜 재채기와 사랑은 숨길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저도 모르게 잘 해주고 이런 모습에 그 사람 역시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올 때 커피도 사오고 본인 어머니 상태를 물어본다는 핑계로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어요. 사귀고 보니 그 사람의 사업은 평범한 생활 물품 판매를 하는 사이트였어요. 하지만 벌이가 별로 시원치가 않아 보였죠. 솔직히 딱히 특별한 홍보도 할 줄 모르고 좋은 아이템을 선정할 안목도 부족했어요. 말하자면 수완도 없고 센스도 없었죠. 그런 수입에 그래도 어머니를 잘 돌보려고 아등바등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저는 혼자 고민을 하다가 남친에게 이랬어요. 자기야, 차라리 장애인이나 치매 환자들이 필요한 물품을 파는 사이트로 만드는 게 어때? 자기도 알지만 매번 뭘 사려면 의료용품 판매점이나 병원까지 가야 하잖아. 의료용품인데 인터넷에서 판매를 할 수 있어? 그럼 굳이 병원 아니라도 일반 물품처럼 판매할 수 있는 물건들이 꽤 있어. 아, 그게 돈이 될까?
찾는 사람이 있으려나? 당연하지. 어르신들 기저귀만 해도 가서 사면 비싸잖아. 도매점 좀 알아봤더니 가격이 훨씬 싸.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영업이 안 될 텐데. 무슨 소리야. 그 외에 뭐 침대 시트며 화장실 미끄럼 방지되며 할 거 너무너무 많지. 내가 물품 리스트도 다 정리했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 믿고 한번 해보자. 보통 집안에 환자가 생기면 가족들도 전부 처음이다 보니 우왕좌왕 하잖아요. 정확히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어디서 구입을 해야 하는지도 몰라서 비싸도 병원 안에 있는 가게나 의료용품 가게에서 그냥 비싸도 구입하는 게 현실이었어요. 저는 이럴 때 뭐가 필요한지를 알려주고 저렴하게 판매하면 승산이 있을 거라 저는 판단했어요. 그는 반신반의하다가 제 권유로 물품을 바꾸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제 예상은 적중했어요. 저희 쇼핑몰은 금방 입소문을 탔고 나중에는 물량을 대지 못할 정도로 큰 성공을 했어요. 덕분에 남자친구는 큰 돈을 벌게 되었죠. 남친은 저에게 너무 고마워했어요. 내가 이렇게 돈 벌게 된 건 다 자기 덕분이야. 이번에 엄마 모시고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좋은 집도 구했어. 에이, 내 덕분엔 다 자기가 열심히 한 거지. 집 좋다. 여기 가면 어머니도 더 건강해지실 거야. 우리 이제 결혼하자. 나 자기랑 같이 살려고 일부러 큰 집으로 이사한 거야. 결혼을? 벌써? 벌써는 무슨 벌써야. 우리 만난 지 6년이나 됐어. 사업도 잘 되고 이제 뭐가 걱정이야? 얼른 결혼하자, 응? 우리 둘 다 나이가 꽉 차기는 했어요. 사귄 지도 오래된지라 저희의 결혼은 무난하게 진행되었어요. 물론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그 부분이 그닥 고민이 되지는 않았어요. 사실 저 역시 나중에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지시거나 엄마보다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결국은 제가 저희 엄마를 모셔야 하잖아요. 제 상황 역시 그런데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걸 거부할 처지는 아니니까요. 거기에 그동안의 세월 동안 시어머니 역시 저를 잘 따라서 잘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 역시 그런 병을 앓으시는 분들을 대하는 것이 익숙했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저희 집의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살면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하는 건 지금 이 상황이 계속 그대로 될 것이라는 확신이겠죠. 인생은 늘 제가 미처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더군요. 저희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시어머니는 간단한 일상생활은 혼자 가능하시기도 했는데 단 몇 개월 만에 사람이 24시간 붙어 있어야 할 상태가 되어버리셨던 거예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나 시어머니 방에 갔더니 찌린내가 코를 찌르더군요. 아, 이게 무슨 냄새야? 어머니, 화장실도 잘 가시던 분이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선생님, 아유, 저 집에 가고 싶어요. 배고픈데 밥 언제 줘요? 네? 어머니, 저 못 알아보시겠어요? 얼른 일어나 보셔요. 여보. 아유, 저 추워요, 선생님. 집에 가고 싶은데 여기 어디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갑자기 왜 이래? 내가 어머니 씻길 테니까 일단 당신 얼른 이불 세탁기에 넣고 청소해. 호들갑 떨지 말고. 이미 침대 시트며 이불은 소변에 푹 젖어 있는 상황이었죠. 시어머니를 욕실로 데리고 가 씻길 때까지도 어머니는 알아듣기 힘든 콧노래만 흥얼거릴 뿐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죠. 그날 이후부터 저희 생활은 전쟁이 되었어요. 조금만 눈을 떼어도 시어머니는 갑자기 집을 뛰쳐나가거나 위험한 행동을 거침없이 하셨어요. 처음에 저는 정성을 다해 시어머니를 돌봤어요. 직업적으로도 늘 이런 분들을 봐오기도 했고 친정엄마 병간호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완전히 낯설고 어려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시어머니 역시 저를 잘 따랐어요. 보통 치매나 알츠하이머가 오면 성격이 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활기차던 사람이 차분해지고 다른 사람의 말에 고분고분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원래는 조용하던 사람이 거칠어지거나 예민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시어머니는 굉장히 예민하고 까다로운 사람으로 성격이 변하셨어요. 처음 보거나 낯선 사람의 손길도 거부하고 무조건 피하려고 난리를 치기까지 했거든요. 제가 하는 말은 잘 듣고 제가 먹여주는 밥은 고분고분하게 잘 먹기도 하고 제가 씻자고 하면 아무 말 없이 욕실로 와서 얌전히 몸을 맡겼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림도 없었던 것이죠. 이게 큰 문제가 되었어요. 저도 남편도 일을 해야 하잖아요. 요양보호사를 불러 맡길 수가 없었거든요. 저 그만둘 테니 오늘까지 일한 거 일당 쳐서 계좌로 보내요. 내가 경력이 10년이지만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보호사님,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예? 좀만 지나면 나아지실 거예요. 여기 팔에 이거 먹는 거 보여요? 저런 분은 집에서 감당 못해요. 밥 먹자고 하면 밥그릇 던지고 옷 갈아입자고 했더니 머리채 붙잡질 않나. 아유, 힘은 또 얼마나 센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저희가 치료비도 드릴게요. 솔직히 아시잖아요. 저 어르신 여자 힘으로 통제 못해요. 새댁이 살려면 병원 보내는 게 낫다고요. 제가 이해하니까 그냥 이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집에 온 요양보호사들이 길어야 일주일, 어떤 사람은 하루를 못 넘기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통 이 정도가 되면 병원에 잠시 입원을 했다 나중에 퇴원을 하면서 진행을 늦추기도 하고 가족들도 익숙해질 시간을 벌기도 해요. 오히려 치매 전문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면 상태가 더 좋아지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저는 남편에게 요양병원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하지만 남편은 거부감을 비치더군요. 아직 우리 엄마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 진짜 누워서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이 가는 곳이지. 왜 요양병원 이야기를 꺼내고 그래? 요양병원 그런 곳 아니야. 가면 오히려 의료진 케어 받으면 상태가 호전되는 경우도 있고 일단 당신이나 나나 솔직히 너무 지쳤잖아. 우리 몸 편하자고 우리 엄마를 거기로 보내? 아유, 난 못해. 아직 나 힘들지도 않고 할 수 있어. 괜찮아. 뭐가 괜찮아. 밤에 잠도 못 자고 기저귀 갈고 낮에도 어디 외출도 못하고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닌 거 알잖아. 그래도 난 싫어. 나 우리 엄마 그런 곳은 못 보내. 그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었어요. 보통 보호자들은 종종 부모님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보내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 남편 역시 그러했던 것이죠. 그렇게 저와 남편이 번갈아 가며 시어머니를 집중 케어하는 생활을 6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해서 버텼다는 표현이 맞아요. 사실 그 사이에 저는 임신을 했었어요. 바쁘고 힘든 와중에도 찾아온 생명에 저희는 둘 다 기뻤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임신 3개월 차에 막 접어들었을 무렵이었죠. 새벽에 시어머니 상태를 보러 일어났다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랫배에서 통증이 느껴져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황급히 남편을 깨워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지만 벌써 늦었더군요. 그렇게 저는 저희에게 찾아온 천사를 허망하게 보낼 수밖에 없었죠. 혼자 침대에 누워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확히 말해 누구 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남편도 원망스럽고 시어머니도 원망스러웠어요. 남편 역시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저의 상태와 사정을 들은 의사 선생님은 딱해 하면서 남편에게 이러더군요. 이런 말씀 드리기 미안하지만 초기 임산부에게 너무 무리이긴 했던 것 같아요. 건강한 사람도 힘든데 직장 다니면서 너무 무리하셨네요. 선생님,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럴 때는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는 게 맞아요.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봐요. 내가 의사로도 인생 선배로도 할 수 있는 권유니까. 거기에 시어머니에게 작은 욕창이 생겼어요. 욕창 치료를 위해 찾은 병원에서도 역시 시어머니의 입원을 권유했어요. 이 정도 상태의 환자를 집에서 돌보기는 어려우니 일단 입원을 해서 집중 치료를 하고 상태가 나아지는 걸 지켜보는 것이 낫다고 한 거였죠.
그때는 남편도 아무 소리 없이 시어머니를 입원시켰어요. 그리고 이랬죠. 오늘 엄마 병원에 입원시키고 왔어.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진작 이랬으면 애를 안 보내도 됐잖아. 어떻게 내 생각은 하나도 안 해?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내가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일단 몸조리부터 잘하자. 응? 내가 잘할게. 저는 남편의 극진한 간호를 받으며 푹 쉬었죠. 그렇게 건강이 조금 회복되는가 싶었는데 남편은 안달이 났어요. 바로 자기 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시킨 사실이 점점 견딜 수가 없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좋아지자마자 바로 시어머니를 퇴원시키고 싶어서 애가 달았던 거죠. 엄마 말인데 이제 상태도 좀 좋아지시고 욕창 치료도 끝났대. 다른 사람이 먹여주는 식사도 잘 받아 드시고 그러니까 이제 퇴원해도 될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벌써? 당신 마음은 알겠지만 어머니 입원하신 지 아직 2주밖에 안 됐어. 이제야 적응도 잘하셨고 조금만 더 지켜보면 안 될까? 아니 그러니까 적응도 잘하시고 건강해지셨는데 병원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 이제는 간병인이 와도 잘 지내실 것 같다니까. 그건 당신 생각이잖아. 겨우 적응했다 돌아오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야. 시간이 더 필요해. 우리 엄마 너무 가여워. 아휴, 그렇게 고생해서 자식 키워놓고 병으로 뒀는데 나 혼자 이렇게 편한 집에 있고 내가 불효자야, 불효자. 남편은 끈질기게 졸라댔어요. 매일 저를 들들 볶는데 지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병원에서 치료도 잘 받고 얌전하게 잘 지내고 계셨지만 남편은 그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한 달도 못 되어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렇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시어머니는 집에 오시자마자 다시 예민한 상태가 되어 저 외에 다른 사람의 손길을 전부 거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간병인을 두면 될 거라는 남편의 계획은 하루 만에 무너진 것이죠. 또다시 시어머니 곁을 지키고 자다가도 일어나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 상태가 반복되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시어머니의 몸에 욕창이 생기고 말았죠. 저는 다시 입원을 권유했어요. 차라리 당신이 직장을 간다고 집에서 엄마를 돌보면 안 돼? 집에 전문가가 있는데 왜 엄마를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할 이유가 어딨어?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전문가야. 나 사회복지사야. 이런 거 전문 아니야. 나도 내 직장 중요해. 솔직히 당신이 벌이가 좋은 것도 아니고 높은 출세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돈은 내가 잘 버는데 굳이 힘들게 왜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해? 나도 내일 중요하고 꿈도 있어. 근데 나보고 집에서 24시간 간병을 하라는 거야? 내가 생활비는 그러면 2배로 줄게. 필요하면 가정부도 쓰자. 당신이 종일 집중 케어를 하면 그 엄마 욕창도 안 생기고 산책도 충분히 하고 좋지 않아? 기가 찼어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더군요. 복지사를 별것 아니라는 듯 보는 남편의 말도 화가 났지만 거기에 저를 간병인 취급하는 것도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점점 막무가내로 나왔어요. 시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시킬 때마다 제 탓을 하면서 저에게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입만 열면 자꾸 돈도 별로 못 버는 직장 그만두고 어쩌고 하길래 하루는 제가 참다 못해 폭발을 해서 남편에게 쏘아붙였죠. 내가 사회복지사지 요양보호사야? 진짜 당신 나 당신 엄마 수발들게 하려고 결혼한 거니? 아이 참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해. 둘 중 못 버는 사람이 회사를 관두고 병간호를 하는 게 맞지. 내가 틀린 말 했어? 내가 돈 잘 벌어다 주잖아. 뭐가 문제야. 그렇게 무시하지 마. 막말로 나 우리 친정엄마 병간호도 안 했어. 근데 지금 나보고 내 인생을 버리고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라고? 당신 어머니가 애달프고 마음 아프면 당신이 사업 관두고 하루 종일 엄마 옆에서 똥기저귀 갈든가. 야, 난 밖에서 놀아? 그러니까 그냥 직장 그만두고 편하게 내가 주는 돈 받으면서 집에 있으라고. 너도 일 안 하고 집에서 엄마만 보면 편하잖아.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래? 말은 똑바로 해. 환자 수발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당신 요즘 한 번이라도 어머니 기저귀 갈고
목욕이라도 한 적 있어? 요즘엔 덥지도 않잖아. 시어머니는 상태가 호전되면 퇴원을 해 집에 오셨다가 또 상태가 나빠지면 다시 입원을 하는 걸 반복했어요. 제가 말려도 소용이 없었죠. 입원을 할 때마다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저희 부부 사이야말로 점점 나빠지기만 했어요. 그놈의 전문가 타령을 하면서 직장 관두고 시어머니 병수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오히려 시어머니를 돌봐야겠다는 마음이 싹 사라지는 지경까지 된 거였죠. 진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더니 제가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는 것이 당연히 제가 해야 하는 일이고 그걸 안 하려는 저는 진짜 이기적이고 못된 며느리라 어이없는 논리를 펼치며 우겨댔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직장을 그만두고 일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치매 시어머니 시중을 들기 위해 결혼을 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저희 부부 사이는 최악으로만 치달았죠. 그러다가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때가 한창 추운 겨울이었는데 아버지가 빙판길에 넘어지셔서 허리를 다치신 것이었어요. 원래도 아버지는 허리가 좋지는 않으셨어요. 평생을 엄마를 돌보면서 엄마를 부축하고 안아 옮기고 씻기다 보니 원래부터 관절부터 허리가 좋지 않으셨는데 장을 보러 가시다가 그만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지셔서 심하게 다치시게 된 것이죠. 아버지는 디스크가 터져 당분간 누워 계셔야만 했어요.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간 저는 아버지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엄마를 저희 집으로 모셔오기로 했죠. 당연한 일 아니에요. 저는 친정으로 가 급히 엄마 짐을 챙기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상상도 못한 말을 하더군요. 아빠 다친 거 연락 받았지? 나 지금 친정이야. 오늘 엄마 모시고 갈 거니까 좀 일찍 들어와. 뭐? 야, 너네 엄마를 왜 집으로 데리고 온다는 건데? 무슨 소리야. 우리 아빠 허리 다쳐서 입원했다니까? 그럼 우리 엄마를 혼자 집에 두란 소리야? 야. 참. 우리 엄마는 요양병원에 있는데 너네 엄마가 왜 우리 집에 와? 절대 안 돼. 정말 뭐라 대꾸를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당시 시어머니는 밥그릇을 엎어서 팔에 화상을 입으신 상태라 병원에 입원을 하신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말 같은 소리를 해. 어머니는 아프시잖아. 치료받으셔야 해서 입원을 하신 거랑 이거랑 같아? 제발 작작 좀 해. 병원이 무슨 감옥이니? 아니면 지옥이니? 대체 왜 그래? 됐고. 나 우리 집에 니네 엄마 절대 못 들이니까 그렇게 알아? 네가 짐 싸서 니네 집에 가서 병간호하면 될 거 아니야? 저는 그냥 무시했어요. 진짜 말 섞기가 싫었을 정도였죠. 애처럼 계속 니네 엄마, 우리 엄마 찾는데 진절머리가 나서 미칠 것 같더군요. 게다가 제가 왜 편한 내 집을 놔두고 친정에 가서 불편하게 출퇴근을 해야 하나요? 그동안 제가 시어머니를 정성껏 병간호를 했는데 이제 내 집에서 친정엄마 병간호를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엄마를 모시고 우리 집에 모시고 왔어요. 결혼한 지 1년 만이었죠. 그동안은 엄마가 거동이 편하지 않으셔서 처음 와보시는 저희 신혼집이었어요. 엄마는 여기 와보고 싶으셨다며 우리 딸 사는 거 이제야 본다고 눈물을 글썽이시까지 하시더군요. 그동안 시어머니 신경을 쓰느라 정작 내 엄마는 집에 한 번 모시지도 못했던 제가 너무 부끄럽고 엄마에게도 죄송했어요. 저는 급히 장을 봐서 엄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해 밥상을 차렸어요. 그렇게 저녁을 차려 엄마 식사하시는 걸 보고 있는데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한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군요. 저는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말은 그렇게 해도 막상 장모님을 만나면 웃는 얼굴로 대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속으로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요. 고기를 사서 들어오지는 못해도 그래도 장모님인데 면상에 대고 싫은 티를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 인간의 행동은 제 상상을 가볍게 무시하더군요. 집으로 들어와 식탁에 앉아있는 엄마와 저를 보더니 인상을 확 썼어요. 그러고는 이랬어요. 우리 엄마는 요양병원에 처박아 놓고 니네 엄마 데리고 왔다 이거지? 저기요, 여기는 내 집이니까 나가주실래요? 왜 제 허락도 없이 여기 와 계신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가달라니. 허락?
가족끼리 이게 무슨 짓이야? 충격이었어요. 엄마는 물론 저 역시 제 귀를 의심했죠. 아무리 화가 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아무리 우리 엄마가 제대로 거동을 하고 말을 못한다고 해도 이건 아니잖아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제가 기가 차서 이랬더니 비웃으면서 이죽거리더군요. 가족은 개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가족이냐? 지금 말 다 했어? 그럼 우리 엄마도 나도 남이겠네? 그래, 그럼 남이지. 솔직히 혈육은 아니잖아.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우리 엄마는 그 좁디 좁은 병원 침대에 혼자 덩그러니 누워있는데 너는 그 사이에 니네 엄마 데려와서 뜨신 밥을 해먹여? 너 진짜 며느리로서 이럴 수가 있냐? 진짜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어요. 제가 그동안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시고 최선을 다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나중에 친정엄마를 제가 모시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부채감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야만 나중에 남편 역시 제 친정엄마에게 잘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당연히 그러리라 믿어 의심치도 않았죠. 하지만 아니더군요. 남편은 오직 자신의 엄마를 잘 돌봐줄 사람으로 나를 대할 뿐 나에게도 중요한 일이 있고 부모가 있다는 사실은 전혀 보이지도 않는 모양이었어요. 그놈의 병원 타령, 우리 엄마 타령. 지겨워. 그만 좀 해. 당신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지? 너야말로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냐? 우리 엄마는 병원에 박아두고 니네 엄마 데리고 와서 살 생각이었냐고. 억지 쓰지 마. 너 결혼할 땐 뭐라고 했어? 나중에 우리 엄마도 당신 엄마처럼 잘 대할 자신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며. 근데 그거 거짓말이었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나 당장 우리 엄마 퇴원시켜서 데리고 올 거야. 그러니까 네가 얼른 결정해. 당장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우리 엄마 돌봐. 그러면 나도 나중에 니네 엄마 모시고 사는 거 한번 고려해 볼게. 안 그러면 니네 엄마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고는 획 돌아서서 나가버리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덜덜 떨면서 말없이 눈물만 흘리는 엄마를 안아드렸어요. 그리고 손을 잡고 위로를 해드렸죠. 엄마는 정확하지도 않은 발음으로 이러셨어요. 내가 갈게. 나 데려다 줘. 나 혼자 밥 먹고 화장실 가고 함잔히 있을게. 그러니까 싸우지 마.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미안해. 엄마, 이건 엄마 때문이 아니야. 진짜야. 엄마 내 말 믿지? 이건 저 사람 때문에 혼자 화가 나서 그런 거니까. 울지 마. 엄마 울지 말고 밥 먹자. 식으면 맛없어. 응? 한참을 위로하고 나서야 엄마는 겨우 진정을 하고 웃으며 식사를 마치셨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더군요. 동시에 남편에 대한 분노도 같이 올라왔어요. 요즘 사업이 잘 되어 돈도 잘 벌고 제가 웬만하면 맞춰주고 하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최대한 밝은 표정으로 엄마 식사를 도와드리고 따뜻한 물을 받아 목욕도 시켜드리고 말동무를 하다가 잠자리도 봐드렸어요. 남편은 그날 밤 들어오지 않더군요.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고 저는 다시 엄마를 집에 모셔다 드리고 종종 엄마를 돌봐드리기도 했던 아는 요양보호사님을 불러 부탁드렸죠. 그리고는 차분히 저는 필요한 일들을 처리했어요. 그렇게 일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 좀 쉬고 있으려니 남편이 돌아오더군요. 그 옆에는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진짜로 병원에서 시어머니를 퇴원시켜 데리고 온 거였죠. 제가 덤덤한 얼굴로 거실에 앉아 그 둘을 보고 있자니 저를 발견한 시어머니가 반가워하며 다가오더군요. 시어머니는 늘 저를 좋아하고 제 말을 잘 들었거든요. 병원에서 돌아오거나 잠시 산책을 다녀오기만 해도 저를 보면 마치 오랜만에 보는 사람처럼 반가워하고 환하게 웃으며 안아달라고 다가오고는 하셨어요. 그때마다 저는 애정을 담아 시어머니를 안아드리고 다정하게 어디 갔다 왔냐고 묻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더군요. 네, 너무 냉정한 것일 수도 있었지만 그랬어요. 거짓말처럼 애정이 사라졌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팔을 벌리고 다가오길래 제가 인상을 쓰면서 벌떡 일어났죠.
언니, 아이고, 보고 싶었어. 오랜만이야. 가까이 오지 마세요. 아니, 이 아줌마 누구야? 왜 저에게 아는 척 하세요? 야,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어디다 대고 아줌마를.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가족이냐고 당신이 그랬잖아. 그럼 나랑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사람은 남 맞지? 안 그래? 아, 맞다. 너랑도 내가 남이지? 저의 차갑고 냉랭한 반응에 시어머니는 멈칫하고 그 자리에 멈추더군요. 남편은 당황해서 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둘의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저에게 다가오려 했어요. 하지만 제가 손을 내젓자 금방 울먹울먹 하더니 자리에 철푸덕 주저앉았고요. 그러고는 아이처럼 악을 쓰며 꺼이꺼이 울기까지 했어요. 그리고는 바로 소변을 지리더군요. 깜빡하고 기저귀를 채우지 않았던지 시어머니 자리 주변은 금방 흥건해지고 악취가 풍겨나왔어요. 저는 모른 척하고 돌아서 미리 싸둔 짐을 가지고 그 둘을 지나쳐 나갔어요. 시어머니를 말리랴, 당장 실수를 한 걸 치우랴 허둥대던 남편은 저를 붙잡았어요. 야, 너 지금 어디가? 이 난리를 해놓고 어딜 간다는 거야? 뭐래?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남이라며. 남인데 나보고 뭘 어쩌라고. 야, 남이니까 서류로도 얼른 정리하자. 빨리 결정하는 게 좋을 거야. 저는 그 인간 면상에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던져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곧바로 제 엄마에게로 갔죠. 그 인간은 아주 난리가 났어요. 집을 나올 때부터 지하 주차장까지 저를 따라와서 아글아글 써댔죠. 야, 씨, 너는 피도 눈물도 없니? 어떻게 우리 엄마를 남처럼 대하고 밀어낼 수가 있어? 아유, 어떡할 거야 지금? 웃음밖에 안 나더군요. 6년이나 연애를 하고 그동안 이 사람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는데 그동안 철저하게 숨겨왔던 그 인간의 본성에 저는 아예 진저리가 났어요.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은 내가 아니라 너지. 사람 면전에다 대고 당장 집 밖으로 나가라던 인간이 누구더라? 비켜. 네 소원대로 갈 테니까. 서류나 얼른 정리해.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야, 너 내 재산에 탐낼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라. 나 이거 너 문제 삼아서 소송할 거야. 이 집도 내 거고 너는 내 돈에서 10원 한 장 못 가져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아이고 웃기고 있어. 아 그래 소송해봐. 진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나저나 얼른 올라가. 니네 엄마 집 밖으로 나와서 뭘 할 줄 알고 여기서 이렇게 태평하게 나에게 이럴 시간이 있어? 니네 엄마보다 돈이 더 걱정이 되나 보지? 제 이야기를 듣고 후다닥 달려가는 그 인간의 뒷모습을 보니 한심했어요. 끝까지 지 입장과 지 재산만 중요한 인간에게 저는 더 이상 기대를 할 것도 사정을 봐줄 것도 없다 결정을 내렸죠. 그 인간이 재산이 어쩌고 10원 한 푼 안 줄 거라고 지가 먼저 엄포를 놓은 데에는 나름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게 잘 나간다고 떵떵대던 그 사업에 제 지분도 있었거든요. 처음 창업을 하던 당시 사실 그 인간은 하루 매출이 한 건에서 많아야 서너 건에 불과한 사이트 말고는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나마 사이트 유지 비용도 못 내서 곧 폐쇄가 될 운명이었죠. 그곳을 대대적으로 바꾸고 초기 물품 구입 대금을 댄 사람은 바로 저였어요. 제가 투자를 하는 형식으로 사업주는 남편 명의로 하고 저는 투자자의 역할을 한 거였죠. 이혼 소송을 하면서 그 인간은 예상했던 대로 그때 투자했던 딱 그 금액만큼만 돌려주겠다고 먹고 떨어지라는 식으로 했지만 그럴 수야 있나요? 저는 지금 그 사이트의 평가액 대비 제가 투자한 비율만큼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걸었죠. 원래 그 사업 아이템도 제가 제안을 한 것이고 사업 초창기 필요한 물품 리스트를 작성하고 웹페이지에 올릴 순서를 정하고 디자인을 검토하고 거기에 각 물품의 거래처를 만나 물건을 떼오는 일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도 전부 저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예 내가 했어야 했는데 왜 그랬나 싶지만 저 역시 제 돈을 투자한 것이었고 또 막상 일을 시작하다 보니 재미있더라고요. 게다가 사랑에 빠져 있었던 때였잖아요.
그때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둘이 깨를 볶아가면서 열심히 일을 했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아두었던 돈을 투자금으로 올인해 전부 쏟아부었고 그 일을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도 없어요. 덕분에 사이트는 환자 용품 구매 대표 사이트가 되었고 성장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뿌듯하거든요. 저는 제가 했던 모든 일들을 꼼꼼하게 정리해서 기록하고 보관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건 환자들을 대하고 상담을 하면서 상담 일지와 활동 일지를 작성해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 저절로 생겨난 것이었죠. 덕분에 모든 증거들이 고스란히 다 남아 있었어요. 저는 지분 50%를 주장하면서 사이트 평균 매출과 그 평가 금액을 토대로 전체 평가액의 50%를 내놓으라는 지분 분할 소송을 걸었던 것이죠. 당연히 그 인간은 죽어도 절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초기 투자금 2천만 원만 가져가라고 맞섰고요. 물론 소송은 오래 걸리고 지루했어요. 하지만 고작 2천,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맞섰어요. 솔직히 져봐야 본전이고 이기면 엄청난 금액을 받는 거잖아요. 거기에 모든 증거도 손에 있겠다. 제가 힘들고 불안해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이혼 소송 역시 진흙탕 싸움이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 인간은 제가 시어머니를 외면했다는 둥, 요양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시키려 했다는 둥, 아주 천하의 몹쓸 인간으로 만드는 거짓말을 늘어놓더군요. 하지만 전 당당했어요. 저의 직장 동료들과 시어머니가 입원했던 요양병원 사람들 역시 제가 얼마나 정성껏 그리고 열심히 시어머니를 돌보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산을 하게 된 것까지 증언을 해주었어요. 물론 모든 증거도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 모든 소송이 저에게 유리하게 진행이 되었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의 이혼 소송에 관한 소문이 아름아름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 사이트에 물건을 납품했던 거래처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죠. 원래 그 사장님들은 저와 저희 복지관을 보고 거래를 시작하셨던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사이트가 커지고 점점 장사가 잘 되어가면서 쌓였던 것들이 있었던 모양이더군요. 저는 초기 이후에는 사이트 운영에 관여를 하지 않아 몰랐는데 거래처 사장님들이 불만이 상당하셨어요. 사실 저희가 기획해 문을 연 이 사이트가 히트를 치자 당연히 후발업체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중에는 저희보다 훨씬 더 보기도 편하고 주문도 편한 사이트들도 많았죠. 하지만 워낙 남편 사이트가 유명하고 한번 거기에서 거래를 시작한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물건을 사는 일을 귀찮아해서 따라잡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렇기에 거래처 사장님들은 남편이 갑자기 횡포를 부리거나 억지로 가격을 낮추거나 해도 참고 그냥 저와 복지관을 생각해서 좋은 마음으로 납품을 유지했던 것인데 저희 이혼 소식이 퍼져나가자 더 이상은 그렇게 참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처음에는 안 그러다가 사이트가 잘 되고 돈 좀 만지고서부터 사람이 건방지고 가격도 마구잡이로 책정을 해대는 통에 다들 이미 마음이 상해 있었던 것도 큰 원인이기도 했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아니겠어요. 납품이 끊기면 사이트에는 팔 물건이 없어지고 물건이 없으면 당연히 고객은 줄어들겠죠. 그렇게 사이트 수익은 급격히 감소했어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의 상태는 더 심각해진 모양이더군요. 당연히 집에서는 감당이 되지도 않았고 심술과 폭력성이 심해져 요양보호사들마저 전부 도망을 가버렸다고 해요. 법정에서 증언을 해주겠다고 나와주었던 친한 간호사 선생님이 근황을 전해주었어요. 이렇게 시간 내서 증언도 해주셔서 감사해요, 선생님. 아니에요. 아유, 저희 의사 선생님도 꼭 도와드리라고 하셨어요. 선생님이요? 아니, 어땠길래요? 아이, 그 아드님이 우리를 무슨 죄인 취급했잖아요. 어머님 치료가 좀 될 만하면 아직 안 된다고 해도 매일 퇴원시켜달라고 진상 부리고 그래놓고 얼마 전에 또 모시고 왔더라니까요. 아이고, 그렇게 싫다고 하더니 또 입원을 시켜달래요? 저희 선생님이 그냥 돌려보냈어요. 몸이 상처투성이고 등이랑 엉덩이에도 욕창이 번져 있는 상태로 데리고 온 거예요.
저희 선생님도 이제 학일 때신 것 같아요. 하긴 좀 나아질 만하면 퇴원시켰다가 다시 악화가 돼서 데리고 오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감당이 안 되면 전문가를 믿어야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학까지 내셨다니까요. 아유, 환자분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이제 저희는 못 받는다고. 그래서 전원서 써서 다른 데 찾아가라고 했어요. 이야기를 듣는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덩달아 고생을 하는 시어머니도 딱했지만 이제서 본인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제발 받아달라고 무릎 꿇고 빌기까지 하다가 끌려나가듯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진짜 기가 찼어요. 결국 남편은 저에게도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퇴근을 하려 복지관을 나서는데 남편이 제 차 옆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나타나자 매달리더군요. 아이, 제발 부탁이야. 내가 다 잘못했어. 어? 제발 화 풀고 돌아오면 안 될까? 나 좀 살려줘라. 어? 이거나 사람들이 봐. 지금 우리 이혼 소송 중인 거 잊었어? 거짓골로 내쫓겠다고 기세 등등할 때는 언제고? 살려주긴 누가 누굴 살려? 내가 이렇게 무릎이라도 꿇을게.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그래. 종일 엄마 옆을 지키느라고 일은 못하는데 거래처는 죽죽 빠지고 매출도 떨어지고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아이고, 어디서 엄살이야? 너 엄마 돌보는 게 뭐가 힘드냐며? 편하다며?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했어. 이거는 진짜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조금만 뭐라고 해도 엄마 그릇 던지고 기저귀 갈아야 하고 빨래도 해야 하고 나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그 인간은 진짜로 무릎을 꿇고 펑펑 울더군요. 하지만 일말의 동정심이 들기는커녕 공감도 가지 않았어요. 본인이 해보고 나서야 이제야 내 입장을 알겠다며 찾아온 것도 가식적으로 보였어요. 언제라도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유리하면 가차없이 돌아설 인간이 바로 남편 놈이라는 인간이었으니까요. 저는 손을 뿌리쳤어요. 이거 왜 이래? 우리 남이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뭘 돕는다고 그래? 얼른 합의하고 꺼져. 그럼 소송은 줄여줄게. 정말이야? 제발 그것만이라도 해줘. 그러면 나 진짜 이러다가 다 망하게 생겼어. 아이고, 결국 돈 이야기였구나. 소송 더 길게 끌고 싶지 않으면 내가 제시한 합의금 내놔. 그러면 바로 소송 없는 걸로 할 테니까. 차라리 그러는 게 너에게도 낫지 않겠어? 소송 길게 끌면 더 감당할 수 있니? 그 인간은 제발 부탁한다고 몇 번이고 빌더군요. 저도 더 이상 소송을 끄는 것보다야 제가 원하는 금액만큼 합의금을 받고 끝내는 것이 더 이득이기도 했기 때문에 돈을 받고 소송을 취하했어요. 덕분에 수억 원대의 합의금을 챙기고 이혼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죠. 그렇게 저는 그 인간과의 인연을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저는 합의금과 이혼 위자료로 친정과 살림을 합쳐서 집을 옮겼어요. 그동안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구형 빌라에 살았기 때문에 엄마가 산책이라도 한번 나가시려면 너무 힘드셨거든요. 특히 겨울에는 위험하시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있고 해도 잘 드는 아파트로 옮겼어요. 이사를 하던 날 엄마는 아이처럼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 너무 좋다. 해가 잘 뜨니까 나 여기에 꽃 키워도 돼. 그리고 날씨 좋으면 맨날 나가서 산책해도 돼. 그럼 엄마, 아빠도 허리 많이 나아지셨으니까 괜찮아. 아까 그 엘리베이터 타보니까 어때? 안 무섭지? 그거 타면 금방 내려가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산책 많이 해. 여보, 우리 딸이 매일 산책하라고 했으니까 나 매일 산책 시켜줘야 해. 아이고, 나 너무 행복하다. 행복해. 그렇게 좋아? 내가 진작에 작은 아파트라도 알아볼 걸 그랬네. 내가 늘 너에게 미안하구나. 이게 좋은 일인지도 난 모르겠고 그냥 미안해. 아빠는 무슨 그런 소리를 해. 그리고 이사한 돈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이룩한 정당한 대가를 받은 거야. 그니까 미안해할 필요 없어. 나 지금 너무너무 만족하고 행복해. 그건 저의 진심이었어요.
이혼을 하고 나서 오히려 일도 잘 풀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얼굴이 환하게 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당연히 밤마다 잠도 푹 자고 신경 써야 하는 사람 없이 제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되니까 진짜 살 것 같았어요. 건강도 좋아지고 직장에서도 승진까지 하게 되었죠. 어머니와 아버지 역시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매일 오전 오후 하루에 2번씩 아파트 단지 산책도 하시고 근처 공원에 가서 햇볕을 쬐고 오시기도 하셨는데 엄마처럼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이게 정말 큰 효과가 있더라고요. 아버지와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엄마는 단시간에 걷는 자세도 좋아지고 속도도 좋아졌어요. 밤에 잠도 잘 주무시고 혈색이며 혈당까지 좋아지셔서 진작에 옮기지 못한 걸 후회까지 될 정도예요. 바깥 출입이 자유로워지니 아버지 역시 자유시간이 늘어나셨어요. 그동안은 장을 보러 가거나 잠깐 볼일을 보러 갈 때도 엄마가 신경이 쓰여 허겁지겁 다녀오셔야만 했고 서두르다 저번처럼 넘어져 다치시는 일까지 생겼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낮 시간 동안 엄마와 잠깐 산책도 다녀오고 간단한 간식 정도 챙겨드릴 보호사분을 고용했거든요. 그 시간 동안 아버지는 도서관에 다녀오시기도 하시고 혼자 쉬시기도 하세요. 그래서인지 두 분 다 훨씬 젊어지신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요즘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를 하는 중이에요. 대학원에 진학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병행을 해보려 했지만 아무래도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에 집중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까웠지만 과감하게 직장을 정리하고 석사 과정을 하는 중이에요. 대학원을 다니면서 저는 사이트 운영도 같이 하는 중이에요. 무슨 사이트냐고요? 예전 제가 처음 전 남편과 함께 시작했던 것과 비슷한 물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죠. 아무리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이건 상도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저와 이혼을 하고 얼마 있지 않아 남편이 혼자 운영하던 쇼핑몰이 결국 망해 폐쇄했기 때문이죠. 원래도 꼼꼼한 성격이 아니었던 터라 경영 자체가 부실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거기에 물품 공급이 제때 안 되니 배송도 늦고 환불도 잘 안 된다는 소문이 나면서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몰랐던 빚은 왜 그리 많았는지 알고 보니 저희가 살던 집이며 혼자 타고 다니던 외제차도 다 빚으로 산 것이었어요. 거기에 명품이며 비싼 와인이며 솔직히 저와 결혼할 때는 다른 여자들 받는다는 가방 하나 사준 적이 없었는데 기가 찼어요. 당시에는 제가 가진 돈을 전부 쇼핑몰에 투자한 뒤라 가진 돈이 없어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뒤에서는 외제차 뽑고 명품을 사대면서 저 모르게 아주 사치스럽게 살았던 모양이었어요. 저는 명품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제가 밤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지 엄마 똥기저귀 갈고 있을 때 전 남편은 백화점 다니면서 쇼핑도 하고 차도 바꾸고 야무지게 돈을 쓰고 다니셨더군요. 당시에는 정신적으로도 워낙 여유가 없던 때라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그게 다 빚이었던 것이죠. 거기에 밀린 납품 대금도 제때 안 주고 부도설이 돌더니 결국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망해버렸어요. 그렇게 쇼핑몰이 폐업을 하고 나니 제 개인적으로는 아쉽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기획하고 처음부터 다 만들어 놓았던 곳인데 외정이 없었겠어요. 물론 그곳을 대체할 사이트는 몇 군데 있기는 했지만 제가 볼 때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전 과감하게 다시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그동안에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좀 더 편하게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어요. 물론 다시 거래처 사장님들과 거래도 시작했고요. 그렇게 오픈한 저만의 쇼핑몰은 물론 예전 전 남편이 운영하던 곳처럼 규모가 엄청 큰 곳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알차게 잘 운영되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전 남편처럼 그렇게 규모만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저 저희 아버지처럼 몸이 불편한 가족을 돌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다는 마음과 원칙을 지켜가며 운영을 하는 중이에요. 전시모는 아주 먼 시골의 어디 요양원에 들어갔다고 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진짜 잊지도 않고 돌아오는 각설이처럼 전 남편이 술에 취해 몇 번 전화를 해와서 주정을 부려댔거든요. 전 시모를 시골 요양원에 넣고 온 날도 잔뜩 술에 취해서 전화를 해왔더라고요. 내가 오늘 우리 엄마를 시골 요양원에 결국 보냈어. 자주 가기도 힘들 정도로 먼 곳인데 아유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어이가 없네. 집 앞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는 것도 그 난리를 치더니 결국에 뭐 시골 요양원? 야 그렇게 슬프면 평생 모시고 살지 왜 나한테 전화해서 이 지랄이냐? 아 그러면 어떡해. 도저히 같이 못 살겠는데 밥도 혼자 못 먹고 옷도 못 입고 똥오줌도 못 가리는 걸 나보고 어쩌라고. 이제 나 돈도 없어서 보낼 곳은 거기밖에 없었다고. 너는 죽어도 못하겠는 걸 나보고는 하라며?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뭐가 어쩌고 어째? 기가 차서 야야 끊어. 너는 나랑 우리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이제 나 좀 용서해주면 안 될까? 응? 안 돼. 용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저기요, 저는 남의 일에 별로 관심도 없고 신경 쓰기도 싫어요. 그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진짜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신고할 테니까. 그 길로 저는 그 인간을 차단해버렸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자잘한 문제를 처리할 일이 생길까봐 그냥 두었는데 정말 지긋지긋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어요. 쇼핑몰 운영도 하고 대학원 공부도 하고 주말에는 부모님과 가까운 교회로 나가 외식도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꿈에도 한 발짝 가까워지고 있어요. 저는 박사 학위를 따면 저희 엄마처럼 사고로 거동이 불편해진 분들을 도와주는 상담소와 재활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목표를 위해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진짜 가족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서로를 위해서 인생을 바칠 수도 또 가족의 모습을 통해 사회에 좋은 일을 할 동기가 되기도 하는 존재 말이에요. 피가 섞였든 그러지 않았든 서로를 진심으로 위해주는 그런 마음 말이죠. 저는 앞으로 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요. 그 앞길에 많은 응원과 박수를 부탁드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